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3년 3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외곽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커다란 총격음이 들려왔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한 여성의 집으로 걸어가던 남성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던 건데요. 당시 남성은 다발성 총상을 입어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자 브라질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가 누구였는지가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사망한 남성은 69세의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라는 사람인데 그는 단순한 시민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로 126년형을 선고받았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자 유명한 유튜버 겸 틱톡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1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는 총 71명. 하지만 브라질 법에 따라 2007년 4월 34년 복역 후 석방되었습니다. 126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석방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브라질에서는 법에 따라 실제 복역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유는 교도소 수용 인원 문제 때문인데요. 아무리 형량이 길더라도 실제로는 30년까지만 복역하면 되는 겁니다. 페드로가 대부분 살해한 대상은 선량한 시민은 아니었어요. 그가 노린 사람들은 도둑, 마약범, 강간범, 심지어 살인자까지 말 그대로 사회의 악이라고 불릴 만한 이들이었죠. 이렇게 직접 범죄자들을 처단한 그는 단순한 연쇄 살인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자경단원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브라질 언론에서는 그를 그냥 살인마라고 부르기보다는 투사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정의를 위해 싸운 인물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페드로는 1954년 10월 29일 브라질의 한 작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농장주가 아니라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어요. 가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술에 취해서 아내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곤 했죠. 그 폭력은 이 페드로를 임신 중일 때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배를 세게 걷어찼어요. 이로 인해 페드로는 머리뼈가 골절된 채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고 아기라 그런지 뼈가 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뼈는 잘 붙긴 했는데 이 두개골이 단층처럼 깊이 패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페드로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겨우 10살에 상파울루 시내에서 도둑질을 시작했고 13살 무렵에는 첫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돼요. 한 번은 사촌과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직접 사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페드로가 농장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사촌을 사탕수수 짜는 기계 속으로 밀어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순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의 눈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살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13살 때는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로 끝났어요.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가 범행을 실행하려다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결국 1년 뒤 고작 14살의 나이에 인생 첫 살인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의 아버지가 당시 한 고등학교 안에 있는 주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식자재를 훔친 혐의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훔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훔쳤는데 이게 누명을 쓴 거죠. 페드로는 이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총을 들고 아버지를 해고한 알페나스시의 부시장을 시청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실제 범인이었던 경비원을 차단해서 죽여버립니다. 실제 범인을 페드로가 직접 찾고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저 페드로예요. 아저씨랑 같이 일했던 경비원 아들이요.
말하니까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그 순간 페드로는 총을 꺼내 들더니 그를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도주했죠. 살인 행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1969년 겨우 15살이었던 페드로는 강도와 절도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당시 브라질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기라 그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거나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시대라 누군가 범죄의 피해를 입어도 신원을 특정하거나 조사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페드로처럼 어린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해 활동하기가 훨씬 쉬웠던 환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페드로는 한 빈민가 마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곳에 만난 한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범죄 저질러도 경찰 잘 안 와요. 근데 일반 민간인 건드리면 무장한 경찰들이 바로 들이닥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페드로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동네에는 마약 사범들이 많으니까 걔네들만 골라서 털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무서움도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섭니다. 굉장히 대담한 모습이었죠. 이때 그를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이나 지역 갱단인데요. 그들은 페드로 얘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곧장 조직에 스카우트를 해요. 이후 그는 이 갱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조직의 단원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그런데 이 갱단 생활 속에서 페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돼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올림피아 마리아라는 여성인데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약혼을 한 그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2번 다시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킬 것이 많아지면 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도 이제 갱단 일을 청산하기로 했죠. 하지만 운명의 배신이었을까요? 마리아는 페드로가 몸담던 이 갱단의 라이벌 조직원들에게 납치되어서 잔혹하게 고문당한 뒤에 살해당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페드로의 갱단에서 소속 부하 직원 3명이 다른 갱으로 넘어갔어요. 얘 두목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페드로한테 쟤네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그는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살인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살인하지 않을 거예요 말했죠. 그러니까 두목이 조직을 배신한 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 너가 원한다면 이번 것만 처리하고 나가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페드로는 3명의 부하 직원만 처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쪽 갱들이 자신의 직원 살해했다면서 마리아를 아주 잔혹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그는 마리아를 죽인 갱단의 조직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피해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복수를 실행할지 고민하다가 한 명씩 찾아가서 죽이기보다는 한꺼번에 학살하는 편이 좋겠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라이벌 조직 두목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게 된 페드로는 결혼식 날 총 7명을 살해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대학살을 벌였죠. 1973년에는 사촌동생이 페드로에게 자신을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친구에 대해서 하소연을 토로놓았는데 그가 이 얘기를 듣고는 내 사촌동생 이렇게 만든 남자? 내가 당장 찾아가서 죽여버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를 찾아가서 총으로 살해해버렸어요. 자, 이쯤부터는 그가 뭔가에 홀렸는지 자신이 이 사회의 쓰레기와 악을 처단하는 심판자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점점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오히려 정당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마체테로 시신을 훼손하고 감옥에 수감되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페드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부시장과 경비원을 죽인 바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하니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죠. 그는 또다시 결심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자고요. 곧장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에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면회장에서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칼을 꺼내서 무려 22번이나 찔러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놀라운 건 당시 아버지의 심장을 꺼내서 씹어먹었다고 직접 고백한 사실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교도관은 뭐 했던 거야? 어떻게 면회 신청 자리에서 칼을 꺼내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지? 이 사건은 실제로 브라질 교도소 시스템의 허술함과 부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시 페드로가 교도관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즉, 뇌물을 받고 일부러 눈을 감아줬다거나 형식적으로만 감시를 하면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곧바로 교도소에서 도주합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있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73년 5월 24일, 당시 겨우 19살이었던 페드로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때 이미 그가 살해한 사람은 10명이 훌쩍 넘긴 상태예요. 브라질 사회는 어린 연쇄살인범 존재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감옥으로 이송되던 호송차 안에서도 그의 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간범을 살해했는데 이 피해자는 악명 높은 성범죄자였다고 해요. 이 일로 인해 페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가장 위급한 1급 범죄자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살인 행각이 감옥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이후 그는 독방에서 나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최소 47명의 범죄자들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타깃은 대부분 성범죄자나 살인범 같은 중범죄자들이었죠. 특히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는 공원 미치광이라 불렸던 프란시스코 페레이라는 연쇄살인범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11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9명을 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인물이었죠. 페드로는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했지만 교도관들이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미리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페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심판자처럼 행동하며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성공하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어요. 이처럼 감옥에 수감된 동안 수많은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 소아성애자 등 강력 범죄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나는 범죄자들을 척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살인이 곧 사회에 득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의 말을 단순히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 죽인 숱한 피해자들 중에서는 강력범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누명을 쓰고 들어왔을지 모를 단순 절도범은 물론이고 어느 날에는 같은 방에 수감된 동료 재소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페드로는 감옥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고 교도관들조차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죠. 또 괴물 같은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어느 날 동료 재소자 5명이 합심해서 페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3명이 페드로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남은 2명은 심하게 다쳐서 중상을 입었죠. 이쯤 되면 페드로는 거의 괴물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에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최대 형량은 30년형이니까요. 하지만 페드로의 경우 교도소 내에서 추가적인 살인을 계속 저지른 혐의로 기존 형량인 126년형에서 400년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석방을 받고 30년 후인 2003년에 나와야 하는 건데 추가가 되어서 결국 2007년 4월 24일 날 석방되었어요. 400년을 선고받고 4년이 미뤄진 거죠. 그 후 그는 포르탈레자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곳에서 평범하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 고급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곳에 바로 취업이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훨씬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즉, 그의 과거 경력을 오히려 범죄적 감별 능력으로 본 거죠. 또 싸움에 능숙하니까 주민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좀 평범하게 사나 싶더니 또 한 번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이전에 수감되었을 당시 폭동을 주도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2011년 9월 15일 그는 다시 체포되어서 8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감 중 모범수로 인정되어서 1년이 감형되었고 2018년 12월 10일 최종적으로 석방되었죠. 그가 감형을 받은 이유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교화를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범죄는 인생을 망친다 라는 조언을 건네고 직접 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제 2번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맹세를 했고 유튜브와 틱톡 계정을 개설해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채널도 운영했어요.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서전까지 출간하는 등 예전과는 180도 다른 평범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쯤에 카메라나 편집, 기술적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채널을 보면 일상, 경찰도 안 들어가는 빈민가 가보기, 사회 봉사하기를 올렸는데 빈민가에 가면 갱들이 건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악명 높은 살인자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소년 갱들에게 마약하지 말라며 다그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조회수가 잘 먹혔습니다. 그 영상이 구독자 20만 명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죠. 그는 2023년 3월 5일 향년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자신이 과거에 살해했던 부시장의 여동생 집을 방문했는데 약속을 잡고 방문을 했어요. 그때 도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기 전에 부시장의 여동생 집에 복면을 쓴 2명의 남자가 옵니다. 그리고는 남성들은 그녀에게 말했죠. 우리 페드로와 할 얘기가 있으니 혹시나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 후 페드로가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2 남성은 그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알을 다 쓸 정도로 사살했고 또 칼로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까지 갈랐죠. 그렇게 허무하게 그는 죽었고 범인들은 곧장 도주해서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러 가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사과하러 간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파놓은 덫일 것이다 등등이요.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가 방문한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법을 뛰어넘는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악을 단죄해주기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 속 영웅이 현실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페드로의 팔에 새겨진 문신처럼 그는 살인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강간범이나 살인범 등 흉악 범죄자들을 주로 죽였다는 사실이 일부에게는 정의로운 자경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살인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는 그를 영웅처럼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하나에도 살인을 저질렀던 극단적인 충동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닌 살인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007 영화 알죠? 우리 이번에 신인 여배우 구하고 있는데 오디션 한번 볼래요? 이 말 한마디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심지어 살해까지 한 변태 살인마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국 미시간주 작은 도시 출신의 크리스틴 존스는 배우를 꿈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성인이 되자마자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했죠. 큰 키에 금발머리, 예쁜 외모의 크리스틴은 자신만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예계 산업은 냉혹합니다. 거의 4년째 배우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단역은커녕 엑스트라 자리도 얻기가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생활금을 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영화 제작 스태프보드로 잠깐씩 일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촬영이 끝나면 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또다시 새로 일을 구해야 했고요. 평범한 길을 가길 원했던 크리스틴의 부모는 그녀에게 배우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어요. 돌아와서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길 바랬거든요. 크리스틴은 아버지의 조언에 잠깐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 아빠, 나 그냥 진짜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돌아갈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미안함이 컸던 그녀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위나 기술도 없던 그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터 틈틈이 해오던 휴대폰 판매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죠. 2003년 2월 17일, 크리스틴의 엄마 테리는 오늘도 평소같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테리와 딸 크리스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일과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딸이 이틀째 연락을 받질 않아요. 어젠 그냥 바빠서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락도 없고 이틀째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점 사장은 크리스틴이 출근하지도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아서 자기도 궁금하던 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리는 계속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루 종일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부모님은 딸을 찾으러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왔어요. 크리스틴의 실종을 접수한 경찰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녀가 2월 15일 센츄리시티 쇼핑센터에서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나일론 스타킹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그들은 그녀가 오후 1시쯤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의 CCTV를 확보합니다. 이 CCTV에는 누구랑 같이 있지도 않았고 딱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친한 친구를 탐문 수사해 봤죠. 친구가 말하길 크리스틴이 할리우드와 연관이 있는 한 사진 작가로부터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엄청 들떠 있었다고요. 또 룸메이트의 말도 비슷했어요. 어떤 영화 관계자가 크리스틴에게 새로 촬영할 007 영화의 본드걸 역할을 찾을 신인을 구하고 있는데 마스크와 느낌이 좋네 이러면서 사진 촬영 겸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그 사람이 오디션에 입으라고 했던 옷들을 사왔고 자신에게 어떤지 봐달라고 했대요. 그게 실종되기 전 쇼핑센터에서 샀던 그 옷이었어요. 그 후 그녀는 오디션에 입을 옷을 챙기고 자신의 하얀색 마즈다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크리스틴을 찾을 단서를 확보를 했잖아요. 곧장 만나기로 한 사람과 장소를 알아내는 것에 집중을 했죠. 도로의 CCTV와 탐문 수사 끝에 크리스틴을 본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크리스틴이 이 로렐 캐년 언덕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자신에게 위치를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그녀는 실종이 되었고 더 이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크리스틴의 부모와 친구들,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거길 다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렇게 수색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의문의 영화 관계자를 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부모의 제보에 따라서 전 남자친구도 조사를 해요. 사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실종 직전 그와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확인해보니까 그는 다른 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이 실종된 시각에 그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알리바이는 친구들에 의해 확인이 되었죠. 실종 9일째인 2월 20일 경찰서에 수잔 머피라는 여성이 크리스틴의 실종 기사를 보고 신고할 것이 있다고 전화를 줬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녀도 크리스틴과 비슷해요. 경찰에게 자신이 3주 전쯤 빅터 토마스라는 남성으로부터 새로 제작할 007 영화의 오디션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촬영 감독이라고 말한 그는 이번 본드걸 이미지에 수잔 씨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하얀색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나일론 스타킹을 신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잔은 신나서 막 영화 계통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대박, 나 007 영화 오디션 제의 받았다? 덧붙여서 새로 제작하는 이 영화의 배우 캐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근데 지인의 대답은 영화 계획 자체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수잔은 빅터의 말을 믿고 싶었죠. 빅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덩치 큰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가자며 차에 타라는 빅터에게 수잔은 신분증을 요구해요. 그러고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가리켰죠. 빅터는 순간 화를 내면서 너랑은 그 본드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는 성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잔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포함해 자신이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곧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TV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를 했죠. 실종 9일째인 2월 24일 경찰은 크리스틴이 실종 전 센츄리시티 쇼핑몰 근처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량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이 차량이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인 16일 발레 파킹으로 주차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발견이 되었는데 범인의 전화번호와 문자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답답하게도 범인의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실종 12일째인 2월 27일 크리스틴의 부모와 친구들은 그녀의 22번째 생일을 맞아서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바랬죠. 그리고 함께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뉴스와 용의자의 몽타주를 본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전인 1991년 007 영화의 새로운 본드걸을 찾는다는 한 남성과 바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데요. 근데 어떻게 12년 전 수법과 똑같나요? 아무튼 그녀는 그가 자신 몰래 술에 이상한 가루를 탄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장실로 가면서 직원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막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남성을 붙잡아두기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직원에게 술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눈치챈 그 남성은 갑자기 바를 뛰쳐나갔다고 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 사람을 찾지는 못했고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보를 하면서 그때 그 남자가 분명히 크리스틴에게 접근한 남자가 맞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제보자인 헤더 메이어는 1998년 영화 음악 관련 일을 한다는 한 관계자가 호텔에 여는 영화계 파티가 있다며 자신을 초대했다는데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 룸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파티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고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문을 열어서 자신을 방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가 침대에 눕히고는 이 반항하는 자신을 묻기 위해 가운끈을 찾는 사이에 가까스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빅터 파레올로고스라는 남자가 폭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3년 5개월의 복역을 한 뒤 지난 2003년 1월 20일 크리스틴이 실종되기 얼마 전에 가석방된 상태였던 겁니다. 사실 경찰은 비슷한 제보를 이미 여러 받았고 유사 성범죄 사건 파일들을 훑어봤었죠. 그리고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온 빅터 파레올로고스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내사 중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몽타주를 본 보호관찰관 또한 경찰의 몽타주의 인물이 자신이 관리 중인 가석방자 중 한 명인 것 같다고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 역시 빅터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그의 컴퓨터에서는 크리스틴과 수잔에게 입고 오라고 했던 의상들을 입고 이 포즈를 취하는 다수의 여성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가 크리스틴 실종에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용의자라는 걸요. 그런데 그를 체포하려고 보니까 빅터가 이미 자동차 절도 사건으로 며칠 전 2월 17일 날 체포가 되어서 다른 관할 경찰서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스틴은 2월 15일쯤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일 날 신고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겠죠. 경찰은 즉각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빅터에게 크리스틴을 본 적이나 만난 적이 있는지, 어디서 오디션을 봤는지, 언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는지 같은 의미의 다른 질문들을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빅터는 크리스틴인지 뭔지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TV 뉴스에서만 봤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자신을 봤다고 증언한 여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빅터 자신은 크리스틴이 실종된 날 저녁에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알리바이를 댔어요. 그 친구도 그 사실이 맞다면서 그 알리바이를 확인해줬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었고 빅터가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은 시간은 오후 7시 반 이후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경찰은 제보자였던 수잔 머피를 불러서 그녀가 전에 본 남자가 빅터가 맞는지 물었고 수잔은 한눈에 그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부모와 경찰은 빅터가 비록 성범죄 전력은 있지만 사람을 살해한 적은 없기에 이 말에 희망을 가졌죠. 그가 크리스틴을 어딘가에 감금해놓고 죽였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자백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3월 3일 할리우드 주변 계곡을 지나던 등산객이 한 백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흰 블라우스를 입고 등에 히비스커스 문신이 있는 크리스틴이었죠. 그녀가 실종된 지 16일째였습니다. 그녀는 발목과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몸 여러 곳에는 심하게 마른 듯 뭔가 목졸림의 흔적이 보였어요. 부검 결과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고 목졸림을 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검시관은 크리스틴 머리에 죽기 전에 발생한 것과 같은 심한 상처가 있는 걸로 봐서는 빅터가 그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언덕 밑으로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은 당연히 주 용의자인 빅터가 크리스틴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며칠 된 계속된 비로 인해서 현장에는 그 어떠한 머리카락이나 DNA 등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증인들과 증언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빅터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고 2006년 3월 논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치밀한 정황 증거와 과거 유사 사례 증인들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죠. 재판에서 한 여성 증인 캐시 드보느는 1999년 자신이 크리스틴이 쇼핑했던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다가왔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자신이 디즈니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007 영화 시리즈에 캐스팅할 신인 여배우를 찾고 있다고요. 오디션을 보자는 그에게 엑스트라 일을 하던 캐시는 명함을 요구했죠. 다음날 캐시가 자신의 소속사에 이 사람을 문의해보니까 디즈니는 007 영화를 찍지 않을 뿐더러 그 명함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그 말을 한 것만으로는 수사나 연행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캐시는 그 남자가 바로 재판장에 앉아있는 빅터 파레올로고스라고 주장을 했죠. 증언을 통해 그가 오래전부터 20대 예쁜 여성들에게 영화 오디션을 미끼로 성범죄를 계획하고 저질러온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가석방된 지 4일 만에 수잔 머피에게 접근했고 이 시도가 실패한 후에 3주 만에 다시 크리스틴을 유혹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겁니다. 총 8명의 여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 모두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황상 빅터가 크리스틴에게 접근을 했고 그녀가 실종된 날 그를 만나러 간 것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빅터와 변호인은 재판 초기 크리스틴에 대한 강간 및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빅터가 크리스틴을 만나 살해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정황만 가지고 그에게 그런 중범죄를 유죄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돌연 검찰과 프리바기닝을 협상해요.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사형을 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빅터는 자신의 혐의를 또다시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의 프리바게닝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며 11쪽이나 되는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2006년 9월 15일 확실한 유사범죄 패턴과 이에 대한 8명의 확고한 증언,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범죄 경력 및 프리바기닝을 통한 혐의를 인정한 근거로 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프리바기닝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던 이 재판에서 캘리포니아의 3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이게 2차례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또다시 중범죄에 저질렀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는 건데요. 이 법에 근거해서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었고 자신은 그런 딸이 늘 걱정이었다면서 딸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증언해준 여성들에게 깊이 있는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자신의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기꾼들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몇 차례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체포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게 꼭 누군가가 살해를 당해야지만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경찰이 아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크리스틴은 지금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